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2년 4회 네트워크 일반입니다. 세 번째 회차죠. 앞에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일반은 한번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에는 모두 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문제단만 외우셔도 됩니다. 뭐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대신에 이제 기반 기술이 뭔지 어떤 베이스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좀 알면 좀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22년 1회부터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X.25라고 했네요. 우리 앞에서 V 시리즈라는 것과 X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 아날로그 통신이고 얘는 이제 디지털 통신, 패킷 교환 방식에 우리가 쓰인다 이야기했고, 얘는 총 3개의 계층으로 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OSI 7레이어처럼 X.25도 물리 계층, 링크 계층, 패킷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패킷 계층에서, 패킷 계층은 뭐냐면 데이터를 패킷으로 분할하는 요 단계예요. 물리 계층은 비트 스트림을 이게 물리적으로 받는 거죠. 이게 하위 계층이니까 여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류 검출하고 재전송하는 거고, 얘는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서 비트를 전송하는 이런 단위를 갖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패킷 계층에서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기능은 그랬어요. 사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필요 없고요.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기능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고요. 뭐 이렇게 X.25 어쩌고저쩌고 나오긴 했지만 얘는 다 필요 없고,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얘는 답은 다중화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에 다중화가 나오면 걔가 답일 확률이 80%가 넘어요. 이게 다중화가 뭐냐? 여러분들 아파트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동 하나에 보통 뭐 한 20층이다 그러면 각 층당 4개면 80세대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그 한 동에서 전화구까지 또는 통신회사까지 케이블이 80개가 연결돼 있나요? 아니죠. 광 케이블 하나 큰 거 연결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아파트가 막 6,000세대 이렇게 되면 걔네들 6,000세대 모든 인터넷이 전화구로 연결되나요? 아니요. 광 케이블 하나로 연결돼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들을 여러 개의 목적지로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다중화 방식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 C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여기는 네이버고 여기는 다음이고 여기는 구글이고 여기는 뭐 넷플릭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가 보내는 그 신호의 패킷 단위로 얘네를 경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패킷 단위로 쪼개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쪼개가지고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중화예요. 얘의 장점은 뭘까요? 여기에 고대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큰 속도를 제공하는 광 케이블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는 보통 한 100이라고 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뭐 100GBps 정도 제공하는 아이고, 실제 우리 집에 연결되는 아이는 보통 이제 1기가 연결되니까 실제로 얘네 100개 정도의 단말, 100개 정도의 세대가 이 100기가짜리 하나를 나눠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정도는 아니고 100기가면 여기에 뭐 1000개, 2000개 달려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파트 동에 3000세대인데 지금 현 시점에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 패턴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0세대가 동시에 하지 않아요. 한 70%, 80%만 인터넷을 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 대부분 몰리겠죠? 자, 요때의 속도를 요걸로 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유효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낮 시간에 집에 사람들 없잖아요. 그지?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24시간 돌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로드 밸런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중화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멀티플렉서라고 이야기해요. 멀티플렉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를 우리가 다중화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회선 교환 방식은 어떻게 돼?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여기 네이버에 접속을 딱 하잖아요. 그럼 스위치에 의해서 딱 하면 다른 애들은 이 회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중화는 여러 명이 같이 회선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킷형, 이거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던 아이네. 그지? 패킷형 터미널을 위한 DT와 DCT 간의 접속 규격은 x.25. 시험 보기에 x.25가 있으면 얘가 답일 확률이 99%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설명이 됐던 거고. 처음 출제된 건데 발광 다이오드, 즉 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광대역 통신보다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하는 무선 통신 기술은 이거는 라이파이입니다. 라이파이. 라이파이는 뭐냐면 이게 L이 라이트예요. 빛을 이용하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 개념적으로 그림을 보면 우리 집에 전등 있잖아요. 그 공유기가 필요 없어. 전등에서 얘가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치는 공간만큼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무선 전송 방식입니다. 처음 출제가 됐고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자, 이 와이파이는 뭐예요? 와이어리스잖아요. 무선으로 하는 건데 얘는 빛으로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PCM 또 출제됐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그냥 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 인, 봉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라고 하는 단말, B라고 하는 단말, C라고 하는 단말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이 스위치 또는 다중화기가 되겠죠.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다중화기로 신호를 모두 받아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네를 똑같은 크기를 통해서 하나의 회선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거예요. 대화형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패킷 교환은 저장 전달 방식. 그지? 여기에 모아서 전달하죠. 데이터그램과 가상내선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이 전송되기 전에 가상회선 연결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친구들하고 같이 수원역에 모여가지고 강릉까지 갈 거야. 데이터그램 방식은 야, 요이 땅에 가지고 꼴 짜는 애가 회 쏘는 거야. 그지? 그럼 도착했을 때 어때요? 다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또 그 모든 자동차가 같은 경로로 가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 빠른 데로 가는 거야. 가상에서는요, 미리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경로로 가는 거야. 되셨죠? 이게 잘못됐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앞에서 아주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앞에 자 보시고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 단위로 저장 전달한대요. 이 패킷 크기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1500bps 정도로 하고요. 이건 시스템마다 설계를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패킷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데이터 양이 좀 작아. 그랬을 때 낮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수의 사용자 간의 비대칭적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므로 모든 사용자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대화형 통신에 가능하다. 전송 실패한 경우에 재전송 가능하고요. 전송할 수 있는 패킷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같은 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치? 데이터그램하고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자, 광 케이블 또 출제가 됐네요. 빛의 어떤 성질이요? 전반사요. 앞쪽으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사를 일으키게 하는 아이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클레드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 매번 나온 것 같아. 자, 67번입니다. 얘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시험 한 20번 보면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좀 그런 아이예요. 자, 얘는요. 수신 측에서 2개 이상의 안테나, 요걸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버시티가 뭐냐면 우선은 전파 전송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파수의 여러 개의 정보를 또는 여러 주파수의 여러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을 다이버시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전송을 하다 보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신호가 달라질 수도 있죠. 산이 있으면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산타워에 안테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이런 간섭들, 즉 페이딩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걸 다 따지지 말고요. 이거 생각해봤자 너무 어려워. 수신 측에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다중 경로로 전송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간 다이버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유기에 보시면은 안테나가 4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어요. 그지? 왜 안테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높아질까? 바로 다중 경로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신 측에서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공간 다이버시티다라고 그냥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16진 괌의 대역폭의 효율은 몇 bps per 헤르츠인가 그랬어요. 자, 64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4진. 자, 64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자. 우리 앞에서는 뭐 4진, 8진, 16진, 32진, 64진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비트로 따지면 돼. 2의 2승이죠? 얘 2의 3승 비트고요. 얘는 2의 4승 비트고요. 얘는 2의 5승 비트고요. 얘는 2의 6승 비트예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아, 어디 갔어? 6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한번 배운 적 있어요. ASK, PSK, FSK 이런 애들을 배운 적 있죠? 자, 바로 이 컴은요. ASK와 PSK를 혼합한 APSK를 다른 말로 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A는 뭐예요? 진폭이죠. P는 뭐예요? 위상이죠. F는 뭐예요? 주파수죠. 됐습니까? 자, 즉 이 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16진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8진, 16진, 32진 이런 것처럼 2의 비트 승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 2의 승수로 2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칸이 2개짜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00, 01, 10, 11만 되겠죠. 왜? 이진수로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크기는 총 몇 가지? 4가지인 거예요. 자, 64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총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다고? 바로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비트가 있으면 총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샤논의 정리라고 했어요. 이 샤논의 정리가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얘는 시험 100번 보면 90번 출제가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특이하게 샤논의 정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특이하게 C하고 B가 같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봤어요. C하고 B. 자, 그러면 샤논의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샤논의 정리는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캐패시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걸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자, 우선은 대역폭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1 플러스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자, 여기에서 C하고 B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얘네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게 나오는 요 S가 뭐냐면 바로 신호색이에요. 신호색이. 꼭 기억하세요. N은 뭐냐면 노이즈예요. 약자야, 약자. 얘는 시그널의 약자고요. 얘는 노이즈의 약자예요. 얘는 밴드위스, 대역폭이에요. 얘는 통신 용량, 캐패시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C하고 B가 같다는 건 얘네 2개가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는 뭐야 결국은 신호와 잡음이 같아서 이 값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때는 신호와 잡음이 같을 경우에는 C와 B가 같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얘는 무조건 출제되거든요. 요 공식 꼭 좀 기억하세요. 밴드위스 로그 2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시그널을 신호를 노이즈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요 공식을 보시면은 딱 아실 수가 있는데 뭐예요? 노이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의 크기는 작아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야? 통신 속도, 통신 용량도 줄어들겠죠. 대신에 신호가 높아지면 이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2와 지금 2분의 2와 얘가 만약에 노이즈가 늘어나서 4분의 2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이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지? 줄었어.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2분의 2일 때는 얘가 1이지만 만약에 이번에는 얘가 4고 얘가 2가 돼요. 그럼 얘가 2가 되잖아. 그럼 이 값이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왜? 여기에서 얘네 곱한 값이니까. 그래서 통신 회선에서는 노이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캐패시티가 줄어들고요. 신호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캐패시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되셨죠? 요것도 기억하세요. 자, 통신 용량 공식이에요. C는 B 로그 2의 1 플러스 SN 이렇게 되고요. 얘는 대역폭, 신호 전력, 얘는 잡음이에요. C와 B가 같은 경우는 신호와 잡음이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OSI 7 레이어에서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응용 계층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게임, 인터넷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또 뭐가 있어? 메일 보내기 이런 거예요. 자, SMTP는 메일 보내는 아이고요. 요 녀석은 뭐야? 파일 보내는 아이예요. 요거는 뭐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HTTP입니다. HTTP 네이버.com 이렇게 하잖아. ICMP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에 연관돼서 자주 나오거든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얘는 응용 계층에 해당하지 않아요. 응용 계층은 이 녀석들만이에요. 응용 계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들이에요. 자, 파일 전송합니다. 메일 전송해요. 얘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정보를 표시해요. 다 응용 계층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우리 물대네트, 세표, 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HTTP, FTP, 텔넷, 뭐 DHCP 또는 메일 여기 나오는 메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ICMP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래서 경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또는 이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가 바로 ICMP가 됩니다. 71번이요. 8진 PSK의 오류 확률은 2진 PSK의 오류 확률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우선은 이 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상의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류 확률은 높아집니다. 되셨죠? 근데 뭐 잘 아시겠죠? 뭐 8진이라고 하는 거는 몇이요? 2의 3비트요. 2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2의 1비트요. 맞죠? 2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1비트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0, 1 두 가지 값만 있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세 가지 칸이 이렇게 세 개의 비트가 있기 때문에 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1까지 총 8가지의 경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3배네. 앞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1비트는 2위상이에요. 왜? 1비트라고 하는 거는 한 칸에 0, 2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수를 찾는 거고, 자, 4위상은요, 얘는 4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비트 수로 치면은 D비트가 되는 거예요. 트리비트는 2의 3승이니까 8위상 8진이라고 이야기한다. 다 3배로 한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됐네요. HDLC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비트 지향형 전송 프로토콜이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HDL 전송 제어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표준, 정규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균형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초기 모드, 얘가 없습니다. 사무자동화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이 보기 자체가 초기 모드라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정보 처리에는 비정규 응답 모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 응답 모드, 비정규 응답 모드 막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죠. 그죠? 자, 요거는 문제답 정도로만 기억하십시오. 자주 나오질 않아요. 자, 73번입니다. PSK에서 반송판 간의 위상차는 그랬어요. 단 M은 진수다 그랬는데 요건 그냥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PSK라고 하는 건 이게 파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180도, 아래에 있는 거 180도에서 180도 더 곱하기 2하니까 360도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본 반송파의 위상차는 2파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80도가 파이거든요. 이게 파이거든. 그래서 두 개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진수는 나누기 m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답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2파이 per m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PSKE 같은 경우는 반송파 간의 위상차는 2파이 per m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벨 변동이 적고 에러에 우수하다. 반송파의 위상을 각각 다르게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자, 다중화 기법이라 그랬어요. 다중화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고대역의 통신회선에 양측에 이렇게 여기는 보통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해서 먹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역다중화기라고 그래서 디먹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5,000대 정도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고대역을 패킷별로 나눠서 전송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중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다중화 기법에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어요. 요거랑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시분할 방식이 있어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다중화는 기본적인 다중화 방식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C분할 다중화 방식, 또 C분할 다중화 방식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가진 않고 쉬운 문제예요. 자, FDM 얘는 주파수를 이용하죠. 프리퀀시니까 신호들이 전기적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기적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건 뭐야? 주파수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복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하는 서브 채널들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를 설치합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하지만 문제 지문 용어가 다릅니다. 그지?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 사이에 가드밴드,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주파수에 시간차를 둬서 얘네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드밴드다. 보통 보기에 가드밴드가 있으면 얘가 답일 확률이 90%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역폭이 4kHz라고 이야기했어요. 4kHz라고 하는 거는 4000Hz죠. 4000Hz라고 하는 거는 1초에 4000번 펄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 신호를 PCM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표, 양, 부 순으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신호의 전송 속도는 그랬어요. 단 양자와 레벨은 8비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나와야 되는 용어가 있는 이거 몇 번 나올 거예요. 퀴스트 이론이 있어요. 나이퀴스트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의 음성 파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4000Hz죠. 이 4000Hz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PCM 방식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거죠. 다시 복귀라는 게 뭐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대역폭의 두 배를 쪼개서 전송하면 나중에 다시 전송된 완료된 다음에 컴퓨터로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들을 때 왜곡이 없이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2배로 하면 돼요. 2배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4000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총 8000Hz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1Hz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 파형이 움직일 때 1초 동안에 한 번 파형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얘가 1Hz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초 안에. 그러면 곱하기 2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파형을 2개 정도는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그냥 4000Hz로만 한다면 요거 하나만 체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파형을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 2배의 값을 샘플링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송해야 되는 아이가 얼마? 8000Hz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양자와 레벨은 얘를 양으로 값을 변경해야 되는 비트 수거든요. 이건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럼 88이 64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단위가 뭐예요? 키로니까 얘는 지금 64,000이지만 키로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 뒤에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64 키로 bps가 나온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나이퀴스트 이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야?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대역폭의 2배를 전송하면 나중에 다시 복귀했을 때 내 목소리가 왜곡 없이 들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표 양부 할 때 양으로 체크할 때 총 몇 개 단위로? 8비트로 쪼개는 거야. 8비트로. 단순하게 1비트로 쪼개는 게 아니라 8비트로 쪼개게 되면 결국은 8배가 되는 거죠. 그지? 결국은 그래서 64kg가 나온다. 그냥 쉽게 모두 다 곱해주면 됩니다. 자,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단위는 그랬는데 이걸 PDU라고 하거든요.
이 각각 계층에서 사용하는 유닛이 있어요. 데이터 유닛이 있는데 물리 계층은 비트 단위로 가고요.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이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 가고요.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가요. 즉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여기서 우리 경로 설정하죠. 그래서 IP가 있죠. 얘는 패킷 단위로 가요. 아셨죠? 이거는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을 하고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선 주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송 계층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전송을 하기 위한 두 개의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얘는 신뢰성 제고, 얘는 신뢰성 미제공. 이렇게 구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는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왔네. 뭐야 이거. 샤논의 정리잖아. 그지? 자,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적인 통신로 무잡음 이산 채널의 채널 용량은 그랬어요. 단 C 채널 용량은 n개의 기호들로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샤논의 정리에는 C는 B 로그 2의 1 플러스 노이즈를 시그널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여기선 이상적이래. 결국은 얘네가 없다는 얘기야. 얘네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C는 B 로그 2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지금 보기에 보니까 대역을 또 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 C는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호의 개수가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신호의 개수를 뒤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 이렇게 적용이 된다. 좀 샤논의 정리 중에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2개나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100번 시험을 보게 되면 한 5, 6번밖에 출제가 안 돼요. 100번 시험 봤을 때 90번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요걸 관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C는 B 로그 2구 1 플러스 시그널 퍼 n인데 여기에서는 무잡음이래. 잡음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시그널도 필요 없어. 또 여기에 뒤에 들어가서 1 플러스 해주는 이유는 뭘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4구요. 얘가 4야. 그러면 1 플러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계산식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면 0.5가 되잖아요. 그럼 1.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통신로 노이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수신단에서 페리티 체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오류 체크하려고 하죠 뭐. 그죠? 오류 체크 이게 되겠네요. 페리티 검사는 1비트에 페리티 체크를 넣어서 전송을 해요. 얘는 홀수 페리티 비트 방식과 짝수 페리티 비트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총 8개 비트로 전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8번째 페리티 비트를 넣는 거야. 만약에 제가 홀수 페리티를 넣는다. 홀수 페리티를 넣는다 그러면 1, 1, 0, 0, 1, 1, 0, 0 이런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추면 돼. 홀짝, 홀짝, 홀 이렇게요. 그러면 짝수 페리티에서는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면 돼. 홀짝, 홀짝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0으로 주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거잖아. 홀짝, 홀짝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요게 바로 페리티 비트예요. 그러면 수신했을 때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짝수 페리티로 보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1이 더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홀짝, 홀짝, 오류가 발생했네 하면서 체크하는 게 바로 페리티 비트 방식입니다. 자, HDLC 또 나왔어요. 전송 프레임에서 시작 플래그 다음으로 전송되는 건 그랬어요. 우리 앞에 플래그 갔죠. 맨 뒤에 플래그 갔죠. 그 다음에 뭐 간다 그랬어요? 주소가 가야지, 주소.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장군님, 제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여기 바로 데이터가 가죠. 마지막에 뭐 가요? 프레임 체크해야죠. 의무병 가죠. 두 번째 가는 거는 주소부가 됩니다. 외우십시오 이거. 근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가 진군하는 거야.
자, 이동통신망에서 통화 중인 이동국이 현재 셀에서 벗어나서 다른 셀로 진입하는 경우 셀이 바뀌어도 중단 없이 통화가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핸드오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도심 같은 데 보면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기뚜하게 생긴 통신회사 안테나 보이시죠? 이걸 하나의 셀이라고 그래요. 3G 통신할 때 이 안테나 하나의 반경이 5km였어요. 현재 5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2km 반경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지국이 있고요. 여기에 기지국이 있으면 사실은 서로 다른 인터넷이거든. 얘는 아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 그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 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서 이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핸드오프 방식이에요. 핸드오프라고 하는 게 뭐야? 손을 넘겨주는 걸 우리 핸드오프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아빠가 딸 어떻게 해요? 신랑한테 손 넘겨주죠? 이게 핸드오프잖아.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별거 아닌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2년 사회 또 네트워크 일반 또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 새로 출제된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도 좀 강의가 길었긴 했네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문제은행으로 틀린 문제 없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